이번 시간은 30페이지 기초의 분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초의 분류. 자, 그래서 기초를 분류할 때 기초판 형식이죠. 자,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기초를 분류하는 경우하고 지정 형식에서 기초를 분류하는 경우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서 기초를 분류했을 때는 네 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첫째, 독립기초. 자,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것이 독립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이 복합기초죠. 그리고 세 번째, 연속기초, 줄기초라고도 합니다. 줄기초. 그리고 이것은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판이 연속기초죠. 그리고 네 번째, 건물 바닥 전체를 뚜껑 바닥판으로 해서 우리가 땅 위에 떠있게 하는 온통기초 또는 매트기초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형식하고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 형식이란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요. 그럼 먼저 독립기초가 나오죠. 기둥으로부터 축력. 자, 축방향으로 제공되는 힘이 축력이죠. 자, 그러면 기둥은 수직부재니까 상부의 하중이 압축력으로 작용되죠. 그게 축력입니다. 독립으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바로 독립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설계 기준, 구조 설계 기준상 독립기초의 정의입니다. 기둥으로부터 축력을 독립으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얘는 하나의 기둥이 하나의 기초판에서 받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립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초는 진해력이 약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진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 독립기초는 그래가지고 연약집안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연약집안에 우리가 부적합한 기초적인 측면이 돼요. 그런데 이 독립기초는 그래서 부동침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중보를 꼭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중보.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보라해서 지중보라고 하고, 또는 기초보라고도 하죠. 기초보 또는 연결보에 지중보를 설계를 해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부동침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기초적인 측면, 복합기초. 자, 복합기초라는 것은 이론상은 두 개 이상이나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이것이 구조 설계 기준의 복합기초의 용어예요. 그래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서 집안이나 우리가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느 때 이렇게 설계가 되는가 하면 이 복합기초. 그래서 정의 알아두세요. 구조 설계 기준의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복합기초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죠. 인접대지 경계선에 이렇게 기둥이 가깝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면 독립기초를 만들 대지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기초판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 개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사다리꼴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둥이 너무 가까이 근접해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접해 있을 때 기둥이 근접해 있는 경우 이럴 때 쓰는 것이 복합기초의 개념이 된다. 그리고 연속기초 나오죠. 줄기초라고 합니다. 벽돌은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이것은 거의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조 설계 기준이나 아니면 이론에서도 뭐 벽체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설계 기준은 그 응력을 띠 모양이라는 것을 보통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이론에서는 그냥 벽체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속 기초의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연속 기초는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되는가 하면 조적조에 많이 씁니다. 이 조적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의 조적조의 기초로 연속 기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는 이렇게 저층짜리 아파트 많이 지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연속 기초 형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옛날 5층짜리 아파트는 지하층이 없어요. 그리고 초기 우리가 지었던 것들이 지하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동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가면 지하 주차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지상 주차장밖에 없죠. 차 복잡잖아요. 그런 기초. 그래서 대략 5층에서 10몇 층까지 이런 게 줄기초로 설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통기초. 자, 온통기초는 이거죠.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하부 전체를 건물 바닥 전체를 지하실 전체를 기초판으로 한 거예요. 뚜껑 것을 설치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온통기초의 구조 설계 기준의 정의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자체까지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하여 연결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온통기초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 개념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했다 해서 제발 또 독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부구조의 강범위한 내의 응력을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태가 바로 온통기초의 구조 설계 기준의 정의 개념이 된다.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럼 얘는 온통기초는 이론만 계속 낸 겁니다.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했다. 또는 지하실 전체를 기초판으로 했다. 뚜껑 바닥판으로 했다. 이러면서 시험을 계속 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에 적합하죠.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로 적합하다 보면 되죠.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 형태로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 고층 아파트죠. 최근에 이제 고층 아파트의 기초가 온통 기초 형태로 갑니다. 이형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온통 기초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판의 면적이 넓어야 될 때 기본 온통 기초 형태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기초 설계 시 고려 사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13회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으로 할든지 복합, 연속, 온통 거기에 맞는 기초로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부를 충분히 거기에서 강성을 높여서
부동치마를 방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독립기초는 이걸 꼭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가급적 건물 전체에 균등하게 설치해서 치마를 최소화시켜라. 바로 자 이거죠. 이종 기초에서 이종 다른 형태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같이 하자는 거죠. 왜? 이종 형식의 기초를 하게 되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판은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서 부동치마를 방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초가 이종 형식 기초죠. 그리고 말뚝뚝은 한 건물에 혼용하면 부동치마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종 형식 기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질 지정도 해서는 안 돼요. 이 한 건물에 이질 지정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말뚝도 혼용하면 안 좋습니다. 다른 말뚝 혼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동일 건물에서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피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정 형식. 자, 이제 기초판 형식에 대해서 살폈고요. 기초판 형식. 그리고 지정 형식에 따라서 자, 기초를 분류하게 되면 자, 이것도 네 가지죠. 그래서 직접 기초가 있고요. 자, 첫째, 직접 기초가 있습니다. 직접 굳은 집안에 기초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확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가 직접 기초죠. 그리고 말뚝 기초가 있고요. 말뚝 기초는 말뚝 지정을 한 것이 말뚝을 박아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말뚝 기초예요. 그리고 피어 기초가 있고 피어 기초. 뭐 이걸 우물통식 기초라고도 하죠. 그리고 자망 기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자망 기초는 영어로 케이선 기초라고 합니다. 케이선 기초.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직접 기초하고 직접. 자, 이 직접 기초하고 그다음에 이 말뚝 기초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은 직접 기초는 자, 기초를 갖다가 굳은 경관 집안에 직접 설치하는 거죠. 또는 이거는 가능하다. 경미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것도 직접 기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접 기초의 자 구조 설계 기준의 정의가 거기 있는 거죠.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그러면 사람도 자 발목 밑을 확대해 가지고 기초판으로 하고 있죠. 그와 같이 상부구조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 그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기초를 우리가 직접 기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판 두께 기초판의 폭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독립기초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이렇게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 이렇게 아까 그렸었죠? 그러면 이 폭보다 두께가 얇잖아요. 모름이 이거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발바닥이 길어요. 발등이 높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두께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나 줄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 그래서 직접기초는 독립해도 되고요. 독립기초나 그리고 줄기초, 연속기초죠. 연속기초 그리고 온통기초, 복합기초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바로 직접기초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뚝만 안 박으면 직접기초예요. 말뚝만 박지 않으면 직접기초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 말뚝기초 그러면 만약 이렇게 시면 돼요.
다음 직접 기초의 종류를 모두 고르세요. 또는 직접 기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러면 이거죠. 말뚝 기초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억을 해두네. 말뚝 기초. 자, 이 말뚝 기초는 말뚝을 박아야 돼. 자, 말뚝을 박아서 상부하중을 갖다가 전달하는 기초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말뚝 기초. 그러면 이 말뚝 기초는 말뚝은 무슨 말뚝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뚝 개념이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뚝이 지지 말뚝이 되든 마찰 말뚝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마찰 말뚝이든. 그래서 이 말뚝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말뚝을 어느 말뚝이든 박아서 하중을 지지 전달해 주는 것을 말뚝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말뚝은 말뚝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 기초는 우물통 형식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뭐 보통 교각의 기초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피어 기초. 이제 깊은 기초를 팔 때 우물통처럼 파내려간다 해서 우물통식 기초 또는 피어 기초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망 기초는 피어 기초 중에서 개방 자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방 자맘이 있고요. 자, 개방 자맘과 용기 자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용기 자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자, 개방 자맘하고 용기 자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개방 자맘은 지하수나 이런 게 없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토합이나 지하수가 이런 거 안 나고 이렇게 약간 이럴 때 개방 자맘하고, 용기 자맘은 자,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투합이나 토합이 이제 클 때 이 용기 자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 자맘의 경우는 어떻게 파내려가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파내려갑니다. 자, 지상에서 지하 구조체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해가지고 뼈대를 지하층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날을 설치해가지고 무게로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파게 되면 이렇게 파잖아요. 파게 되면 여기가 조금 남잖아요. 이렇게 파면. 이렇게 파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파내려가면 이 무게에서 입을 살살 끌면 내려오겠죠. 자중 가지고 치마해서 만드는 것, 이것이 개방자맘입니다. 그러면 이 개방자맘은 지하수가 나오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기자맘, 자, 용기자맘의 경우는 자,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공기압을 가해 가지고 파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용기 안에서, 그럼 이제 땅을 파내려갈 때 이제 용기 안에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공기압을 막 가해가지고, 그러면 공기압을 가하는데 토합이나 수압보다 공기압을 강하게 가하면 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내려가는 게 용기자맘. 그래서 토합이나 이제 수압이 클 때는 용기자맘을 써서 파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피어 기초하고 자망 기초, 깊은 기초, 깊이 기초 팔 때 하는 거예요. 얘들은 깊은 기초일 때 보통 하는 것이 된다라고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초의 설계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의 형식 선정에서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기초 형식 선정과 관련돼서 유일하게 쓴 것이 4번만 쓰시더라고요. 출제할 때. 동일 구조의 기초는 가능한 이종 형식 기초를 변경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로 하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4번 알아두시고, 그러면 1번에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을 종합 검토를 합리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좋다고 경제성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시공성 고려 안 하고 선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지 상황, 집안 조건 등에 적합하면 유의한 장애가 생기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자, 이 기초 형식 선택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라는 겁니다. 자, 나만 생각해서 막 들고 파서 자, 기초 파기를 해가지고 주변 건물에 부동치마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하 공사를 한다든지 지하철 뚫고 터널 뚫고 지나가죠. 또는 여러분들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 지하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지 주변에 막 치마가 생겨서 단독주택 같은데 균열 가고 이런 경우 있죠. 이것이 주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요소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자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흙파기, 기초파기에 대한 공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흙파기 이제 공법적인 측면은 이거하고 구분해 두시면 된다. 지방 계량 공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파기 또는 기초파기 공법이죠. 공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어떤 형태로 시험이 언급해서 나왔는가 하면 뭐 이런 형태로 언급해서 시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 집안의 지방 계량 공법을 물으면서 그때 답이 이제 기초파기 공법들이 답이 됐었죠. 자, 그러면 자,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구분을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흙파기, 뭐 기초파기, 뭐 터파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흙파기. 자, 공법. 그리고 집안 계량 공법하고 구분을 좀 하시면 된다. 집안 계량 공법하고. 자, 그래서 자, 기초파기 공법에 흙파기 공법에는 그 아일랜드 공법이 나오죠. 아일랜드. 첫째 아일랜드. 자,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바다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집안입니다. 한 번에 터파기 힘드니까 나누어서 파자는 거예요. 중앙부를 먼저 흙을 파고 나서 기초를 구축하고 나서 이걸 기초를 기준으로서 양쪽으로 있죠. 버팀대 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에 기초 설치해 놓고 그럼 절반만큼 버팀대 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변부를 파가 주변부 기초 설치하는 게 아일랜드. 그래서 얘는 아일랜드 공법은 중앙부에서 자, 어디로 하는 거다? 주변부로 파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트렌치급 공법. 자, 이거는 참호처럼 판다 해서 이거는 반대죠. 아일랜드 역순. 주변부를 먼저 기초 파괴해서 기초 설치해 놓고 중앙부를 나중에 파는 거죠. 이게 트렌치급 공법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심지에 쓰는 공법들입니다. 도심지. 그리고 4번에 탑다운 공법이 나옵니다. 탑다운 공법. 여기서 순서대로 하면 그게 오픈컷 공법이죠. 오픈. 3번에 오픈컷 공법. 자, 이거는 흙막이를 하지 않고 흙의 휴식각을, 안식각을 이용해서 그 흙의 휴식각, 안식각은 거기 용어 설명해 놨죠. 흙의 부착력이나 음직력 이런 걸 전혀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흙의 마찰력만 가지고 자, 중력에서 정지하는 그 흙의 사면 각도를 휴식각 또는 안식각이라 그걸 이용해서 파내려고 하는 것이 오픈컷 공법이고 그리고 탑다운 공법이 나오죠. 탑다운. 이것을 뭐 역구축 공법 또는 역타 공법이라고 하죠. 탑다운 공법. 그리고 설러리 월 공법이 있습니다. 설러리 월 공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방 계량 공법에서는 진동 다진 공법이죠. 진동 다진 공법이라든지 또는 샌드 드레인 공법, 그리고 페이퍼 드레인이나
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 그리고 뭐 생석계 공법 같은 거, 생석계 말뚝을 이용하는 생석계 공법이라든지 또는 그라우팅 공법, 뭐 그라우트라고 해도 되고 그라우팅 공법. 그라우팅 공법은 이것을 우리가 주입공법이라고도 하죠. 주입공법 또는 고체로 응결식, 고결식인다 해서 뭐 고결공법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그리고 뭐 치한공법이죠. 양질의 집안으로 교차하는 치한공법. 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지방계량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계량공법. 자, 그러면 자, 아일랜드는 어떻게 땅을 판다?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판다겠죠. 주변부를 이렇게 진행해서 일부분씩 파는 거예요. 그 반면에 트렌치 공법은 주변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를 그래 원래 트렌치가 참호예요. 참호처럼 팠다 해서 트렌치급 공법이라고 합니다.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심지에 쓰는 거예요. 이것도 도심지에 쓸 수 있고 얘도 도심지에 쓸 수 있죠. 이거는 도심지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급 공법은 이거는 도심지에 부적합하죠. 얘는 자 대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픈 것은 이거는 도심지에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을 두어서 파내려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급 공법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에요. 오픈컷은 이것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공법이에요. 그러면 도심지에는 대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죠. 그래서 오픈컷 공법은 얘는 흙막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하는 거죠. 흙막이 사용하지 않고 흙에 휴식각, 안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적인 측면이 됩니다. 오픈컷. 자, 그리고 설러리 월공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설러리 월공법. 그러면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지에 연속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는 다스란 말뚝 공법이 설러리 월공법이죠. 그러면 설러리 월공법은 이제 굴착해서 이제 땅을 박아놓고 벽을 형성해서 중앙에 흙을 파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러리 월공법은 지하 연속벽 공법이죠. 지하 연속벽이라고 보시면 되면 설러리 월은 지하 연속벽을 만들어서 얘를 흙막이 역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이 흙막이 이 지하 연속벽이 흙막이 역할도 하고요. 흙막이 역할도 하면서 자, 이 지하 구조체, 구조벽체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흙막이도 되면서 구조벽체 역할도 하는 거예요. 벽체.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설러리 월공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액을 사용해서 파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땅을 굴착을 하면 이제 도사가 잘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굴착을 하면서 안정액을 투입하면서 굴착을 하게 되면 흙이 붕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 배관한 거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안정액을 빼내면서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설러리 월공법이고, 자 탑다운 공법도 도심지에 쓰는 공법이었죠. 자, 이거는 탑다운 공법은 이겁니다. 너무 연약 집안인데 대규모 건축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가 버팀대 이런 거 될 수가 없어요. 연약 집안 어스 앵카, 흙막이를 하고 어스 앵카로 고정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이 흙막이도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팀대 공법이나 어스 앵카 공법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외부 부분은 자, 이 대규모죠. 이 탑다운 공법은 외부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의 외부 부분은 지하 연속벽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하 연속벽 설치하고 나서 기둥 설치를 합니다. 기둥. 천공 뚫는 기계 와서 막 뚫고 들어가요.
뚫고 그래서 이제 기둥 설치해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둥 설치해 놓고 1층 슬래브까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바닥판까지 공사하고 나서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공법을 우리가 탑다운 공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 여건이 열악할 때 많이 써요. 탑다운 공법은. 그래서 이제 탑다운 공법을 역구축 공법 또는 역타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역타공법. 도심지 연약 지반에서 작업 조건이 열악할 때 이 탑다운 공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한다. 그 밑에는 다운, 위에는 탑사 나가겠다는 게 탑다운 공법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 동대구역 근처에 보면 신세계에서 한성덴탈을 지으면서 쇼핑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이 탑다운 공법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흙막이는 수직 덮하기가 어려울 때 흙막이를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축하기 쉽고 안전한 형식을 취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 위험은 적게 하고 접합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히빙이나 보일링, 파이핑이 발생하면 인근 건물이나 돌의 침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주면 된다. 그러면 히빙 현상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빙, 이거는 히빙 이렇게 써도 되고 히빙 이렇게 써도 이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히빙은. 히빙 현상은 점토 지반에서 발생하는 게 점토 또는 점성토해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땅을 흙막이를 하가면서 땅을 파내려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성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점성토 또는 점토 지반입니다. 점토 지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중이 작용이 되면 이것이 미끌려져서 바닥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바닥 파기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히빙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점성토 지반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야. 바닥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히빙 현상 개념이 됩니다. 히빙 현상. 그래서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현상이 바로 히빙 현상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점토 지반, 점성토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널말돌 봐서 파내려 갔는데 여기가 이제 사질 지반이에요. 사질 모래입니다. 사질토인데 모래 지반이에요. 그런데 지하수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게 지하수가 땅바닥에 저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물이 수압이 작용되니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링 현상은 항상 기억해요. 이게 사질 지반에 생기는 보일링은 이거는 사질 지반이고 히빙은 점성토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파이핑 현상. 파이핑 현상은 이겁니다. 널말뚝의 부실 시공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땅을 파내려 갔어요. 그런데 이제 널말뚝에 여기 뭐가 있다? 틈새나 구멍이 난 거 이런 틈새나
구멍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 뒤에 있는 토사나 물들이 어떻게 분출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것이 공사장 내부로 이런 토사나 이런 물이 유실될 수 있죠. 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파이핑 현상이다. 그럼 파이핑 현상은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이 널말뚝이나 이런 공사를 했을 때 틈이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럼 널말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틈이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을 완벽하면 파이핑 현상은 안 생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흙막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세 가지였다. 그래서 히빙하고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 이 세 가지는 흙막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현상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언급이 됐던 게 액상화 현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액상화 현상. 액상화를 보통 유동화라고도 해요. 유동화. 액상화 현상을 유동화 현상이다. 이렇게도 칭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는 사질 집안입니다. 사질 집안에서. 사질 집안이 이제 급속하중을 받게 되면 급속하중. 그러면 급속하중이 바로 지진이죠. 지진파가 생겨 지진이 발생. 급속하중에 의해서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없어지니까 마치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죠. 거동 움직임에 하는 현상을 액상화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집안이 느슨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동을 줬을 때 집안에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흙막이 할 때 생기는 현상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죠. 흙막이는 자, 히빙, 보일링, 파이핑 이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요. 구분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을 정확히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기초의 분류. 그러면 기초의 분류에서는 우리가 기초판 형식에 의거해서 기초를 분류할 때는 몇 가지였다? 자, 네 가지였죠.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네 가지로 나눴고요. 최근에 구조설계기준의 용어를 언급하니까 구조설계기준의 기초의 정의도 알아두시라.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독립기초나 특히 온통기초를 좀 정확히 학습을 우리가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통기초는 상부구조의 광범위한 면적의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해서 자,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온통기초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지정 형식에서 분류했을 때 다시 네 가지였습니다. 직접기초, 그리고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기초는 굳은 집안에 직접 우리가 경면 지정을 하는 건 괜찮다겠죠. 직접 기초를 판을 설치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직접 기초인데 구조 설계 기준 용어에서는 이렇게 했죠.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확대해서 기초판으로 확대해 가지고 자,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를 우리가 직접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 우리가 했죠. 독립기초나 복합기초, 줄기초, 연속기초나 온통기초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기초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말뚝기초는 말뚝을 박아주면 말뚝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초 파기에서는 기초 파기 공법과 지방 계량 공법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특히 이제 이 지방 계량 공법은 뒤쪽에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 드립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자, 이거죠. 샌드 드레인 공법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 진동 다진 공법은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죠. 진동을 주어서 밀실하게 다지는 거죠. 그리고 샌드 드레인은 자, 점토 지반은 투수성이 나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점토 지반에다가 모래 기둥, 파일을 뚫어서 형성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하중을 가게 되면 모래 기둥을 통해서 물이 모세관 현상에서 위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반을 갖다가 수분을 제거하면서 점토 지반을 안밀시키는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그리고 페이퍼 드레인은 모래 기둥 대신에 흡수지, 종이를 활용하는 것이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석회 공법은 모래 기둥 대신 생석회를 활용하는 것이죠. 생석회 흡습이나 팽착을 활용하는 것이 생석회 공법이고, 자, 그라우팅 공법은 주입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야객이나 시멘트 계열 같은 시멘트 페이스트나 시멘트 물 같은 걸, 이런 물 같은 걸 강제로 주입해서, 집안에 주입해서 고결시키는 공법이 바로 그라우팅 공법. 그라우팅 공법은 잘 모르시면 보톡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개념이 돼요. 그리고 치안 공법,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는 것이 치안 공법이 되죠. 그러면 보통 굴착 치안이 있고요, 폭파 치안 공법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집안 조사 부분하고 진해력, 그리고 부동치마 이런 부분의 기초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